안녕하세요.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프로그램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이재섭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공적연금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바로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내시죠. 그것도 수십 년간 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나중에 내가 낸 돈 그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많은 젊은 분들은 저거 낸 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요즘 계시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데요, 국민연금 제도 개혁 때만 되면 언론에서는 내는 돈보다 몇 곱절 많이 받아가는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 그러니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고 또 급여 수준은 더 낮춰야 된다. 네,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은 뭐 일종의 야단 법석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이 옳은 말인지 우리 국민들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내가 낸 돈만큼 받아가는 제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원리로 운영되는 것은 개인연금일 뿐입니다. 낸 만큼 받아가는 그 원리를 좀 더 이제 생소한 말로 하면은 수지상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리죠. 그런데 이제 공적연금에 적용되는 원리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적절성 원리라고 이렇게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은 연금이나 보험료 수준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목표를 공적연금에서는 보통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것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박사님 말씀은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의 원리가 바로 수지상등의 원리라고요? 그렇죠. 수지상등? 네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실까요? 수지상등. 네, 수지상등. 네. 네. 받고 지급하는 그것이 같아야 된다. 자, 서로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수가 받는 거군요. 네네네. 지는 지급하는 거고, 네네, 이게 그렇죠. 예. 서로 등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낸 만큼 그대로 받아가는 게 이게 개인연금의 원리군요. 네, 개인연금의 원리고, 개인연금이라 하는 것은 이제 민간 상품 시장에서 사고 파는 민간연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공적연금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네네, 공적연금은 사실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건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적절성, 그러니까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좀 더 보완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적절한 거냐, 그렇죠. 그 그게 수준이 중요한 이제 거죠. 논란이 있을 수가 거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라별로 또 다르고 시대별로 또 이제 변동이 되어 왔는데요. 주로 이제 복지국가 태동기에는 생존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장의 원칙이 예. 애초에 작동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장 수준은 최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으로 했습니다. 좀 수준이 낮았죠. 그러다가 복지국가 발전하면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 최저 생계비 수준을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예. 그러니까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서, 그렇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최저 수준에서 했다. 네, 그렇죠. 일종의 내셔널 미니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 수준의 보장을 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밥을 굶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복지국가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의문이 생깁니다. 네. 도대체 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적정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뭐가 도대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 어떤 겁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적정 노후 수준 요정 이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은 그 이제 적정 노후 수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적정 노후 수준에 대해서 연금을 설계할 때나 연금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공적연금의 어떻게 보면 목표겠죠.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그와 달리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논의를 주로 하거든요. 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통계청이나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매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 생활비 수준과 적정 생활비 수준이 발표되고 있는데 2018년도 그 통계청 조사의 발표를 보면은 1인 가구로서 그 최소 생활비는 106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돈. 그렇죠. 이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106만 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여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뽑아낸 그 이제 수치인데. 그러니까 통계청의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적정 생활비는 뭐 한 160만 원 정도 1인 가구에서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사 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최소 생활비 또는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 그 생활비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공적연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포함해서 공적연금으로 개인당 최소 16만 원 이상 정도는 보장을 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만 원이 아니라 106만 106만 원. 원이죠. 네네, 106만 원. 왜냐하면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그렇죠. 106만 원이니까요. 예, 예. 네. 최소한 그 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네. 공적연금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복지국가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그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최소 생활이 아니라 이제 적정 생활을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가 106만 원이니까 네, 그렇죠. 한 달에 106만 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만약에 네네. 적정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면 160만 원, 1인 가구 그렇죠. 수준 160만 원까지는 보장해 줘야 되는데 네네.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한 40만 원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초연금의 월 수령액이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걸 합치더라도 뭐 많아야 70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70만 원은 지금 최소 생활비 한 달 106만 원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들은 뭐 물론 재정을 걱정하는 그 뜻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국민연금을 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죠. 네네.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그 개인연금과 같이 내놓은 돈만큼 받아가는 제도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어떤 그 오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적 계산에 따라서 수지 상등의 원칙을 적용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아니 내는 거를 당신들이 조금만 냈으니 받아가는 것도 조금만 받아가야지. 그렇죠. 뭐 지금 기초연금 한 달 30만 원 그리고 월 평균 국민연금 40만 원 합하면 그 7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당신들이 낸 것보다는 뭐 한 3배 정도 많이 받아가는 거다.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인식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거덜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수지 상등의 원칙을 내세워서 오히려 적게 받아가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러면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를 네. 메꿔줘야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게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것 네. 요런 현상을 민간 보험사에서 볼 때는 뭐 개인연금 운용하는 뭐 금융사나 그 민간 보험사 보면은 이게 적자입니다 이게.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매년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뭐 파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파산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단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수단.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첫 번째는 그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그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보험료는 이제 특히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이제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보험료 주로. 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네. 또 사용자가 좀 더 부담해서 어떤 보험 네. 그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나라를 다 거명할 수는 없는데요. 네. 거의 이제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이제 어떤 데는 많이 네. 사용자가 더 이제 부담을 합니다. 예, 네. 예, 예.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그 직장 가입자 네네. 노동자들이죠.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자기 소득의 9%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4.5 이렇게 반씩 그 노사가 나눠서 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연금 보험료가 아주 적은 나라도 12%, 좀 많은 나라는 뭐 한 1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한 18%좀 되면 9% 해야 18%잖아요. 그게 네네. 아니고 뭐 12%, 6% 이렇게 내는 수도 네네. 있고. 그런 경우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측이 좀 더 많이 내는 거죠, 고용주가. 예, 예, 예. 이제 이게 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 해주셨고. 예, 예, 예. 자, 지금 아까 그러니까 공적연금 제도에서 지금 그 누군가가 그 적자를 메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를 메꾸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그걸 메꿔주는 방법, 고용주가 네네. 메꿔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 고용주 그렇죠. 메꾸는 네네. 방법. 예, 자, 예.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 두 번째는 후세대에서 소득을 이전받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그런 방식으로 그 설계가 돼 있는데요. 그렇죠. 후세대가 보험료를 전 세대에 좀 더 많이 내서 전 세대에게 연금을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공적연금을 설계하는 경우에 이런 원리를 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세대 간 소득 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세 번째는 국가가 조세로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소득자나 저소득자의 그 보험료를 또 지원하거나 연금 크레딧이라는 그 가입 기간을 연장해주는 어떤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가가 이게 부담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국가가 조세로 그렇죠.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네. 개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아가는 그 연금이 많이 받아갔을 때 그 차액을 네. 그런 방식으로 보존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 보험료의 보험료율을 지금 9%에서 이제 앞으로 더 올리자, 뭐 12%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올라가는 부분을 똑같이 노사가 반씩 내는 게 아니라 사측에서 고용주가 조금 더 비율을 많이 부담하도록 하자라는 방안이 첫 번째 방안이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뭐 기업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발이 뭐 있죠. 네. 사실 이 논점은 좀 빼놓더라도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배 세대로부터의 이제 소득 이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 또 국가의 재정 지원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먼저 이제 후세대로부터 소득 이전을 받는 그 설계 방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공적연금은 대부분 나라가 이제 부가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 방식이죠. 예, 부가 방식이요. 네. 예, 그 부가 방식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 해에 일하는 분들이 보험료를 내면은 네. 그 해에 그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모두 지급을 하는 방식을 부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소요되는 연금 비용을
그 해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거죠. 이 경우 이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자신이 과거에 냈던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이제 받게 된다면은 그만큼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그 차이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만큼 보험료를 더 걷어서 연금 수급자들에게 이제 드리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후세대의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게 그런 비판들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다면은 부모 세대의 노후 소득이 연금으로 이제 부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 세대에서 충분한 어떤 보험료로 메꿔주지 못하면은, 적은 보험료를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부모들을 갖고 있는 자식들은 개인적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들여서 사적으로 그 부모에게 더 그 사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예. 부모님이 이제 공적 연금을 받는데 예. 거의 못 받는다. 그 그렇게 금액이 되면은, 예, 아주 적다.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지금으로 치면 이제 106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예를 들어서 받고 있다. 예. 뭐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모자라게 방치를 안 하려면 그렇죠. 자녀가 그걸 이제 용돈 형식으로 메꿔 드려야 되는 건데 생활비나 뭐. 생활비로 예, 예. 어쨌건요. 예. 그럼 그걸로 그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꾸도록 할 거냐? 네네. 아니면 기존의 공적연금 제도의 그 급여 수준을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죠. 제도적으로 아예 이걸 메꿀 거냐? 네네. 예, 제도적으로 메꾸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차피 용돈을 드리지 말고 개별적으로 네네. 그거를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에 대한 이전 소득으로 그렇죠. 그걸 메꾸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에서 부모를 모시던 것을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모시는 제도로 바꾼 제도가 공적연금 제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사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던 것을 연금 보험료를 이제 후 세대가 좀 더 내는 것은 어쩌면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이런 거네요. 그 요즘 언론 보도를 들어보면 후배 세대는 정말 죽을 맛이다. 그렇죠. 선배 세대는 자기가 낸 것에 뭐 2배, 3배를 받아가는데 후배 세대로 가면 갈수록 저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낸 거에다가 조금만 더 얹어 받아가는 거. 그러니까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사이에 연금 수급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도록 되어 있다. 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후배 세대들에게 이제 이게 뭔가 부담을 전가하는 가혹한 제도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일정 부분은 그게 정당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뭐 효도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효도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에 이게 소득의 이전은 불가피한 거다.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부모들이 받아가는 세대가 가장 기준이 정말로 적정한 수준, 적정한 소득, 최소한도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서의 그 적정 수준을 으로 받아가는가 하는 그것이 네. 기준이지. 근데 그거 이상으로 과도한 연금을 받아가는데 후세대가 그걸 다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면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의 월 적정 생활비는 160만 원이고 네네. 월 최저 생활비가 106만 원인데 우리가 160만 원을 추구하면서 후배들에게 이전 소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최소 기준선인 월 106만 원 여기에 맞추도록 노력하면서 이전 소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후배 세대들에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알았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것이 왜 타당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잘 아시다시피 뭐 국가는 공적연금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헌법적 의무인데요. 국민들의 그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3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사회를 보면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또 뭐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거나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처럼 그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아주 낮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제대로 내기가 어려워서 연금권을 확보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가입 기간도 짧고 금액도 네네. 적고. 뭐 연금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네. 극히 적은 연금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모른 채 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그 마중물을 부어주는 건데요. 이게 기존에 우리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죠? 그런 네. 것도 이제 이런 두루누리 사업. 두루누리다. 예. 두루누리. 그러니까 네. 아주 10인 이하의 그 영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는 그분들을 고용하는 그 기업주들에게도 그분들의 연금 보험료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어떤 그런 두루누리 사업이 있죠. 네, 보험료의 예. 뭐 50% 이상을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가의 그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국가의 보험료 지원은 그를 통해서 어려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가의 재정을 덜 지출하는 그 재정 지출 예방적 기능도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요.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이제 국민들 많은 수들이 나중에 노후 빈곤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어차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어차피 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들을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들 네. 또 주택지원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세대의 정부에게 더 큰 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중 강연을 하러 네네. 다니면요.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생산 가능 인구이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그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법적 연령이 지금 18세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세부터 연금 수급 받는 바로 전에까지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예. 세까지죠? 62세에 받도록 되니까 60 지금 1세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지. 예, 60 지금 이제 2세부터 지금 네네. 받고 있잖아요. 네네. 61세까지는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8세부터 60세까지 인구를 네네.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 인구가 지금 뭐 한 3천만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한 네네. 3천만 명이 넘는데 이 인구 중에서 연금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분 이분의 비율이요 5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46%는 거의 네. 절반은 못 내고 연금보험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뭐 애초부터 뭐 전업주부라든지 해가지고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납부를 지금 예외받고 있는 내지는 사람들. 유예시켜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네네. 많은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65세가 되었을 때 은퇴했을 때 노후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후소득이 없으면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밥을 굶어야 될 상황에 처하는 거죠. 최저 생계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6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극빈자가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 지금은 30살이고 40살인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나이 70, 80대 가지고 극빈자가 돼 있으면 앞으로 40년, 50년 뒤에 우리 후배 세대들은 이분들 다 부양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분들의 생계비를 주려고 보니까 노인의 비중은 너무나 이제 커져 있고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는 그 당시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져 있으면 과연 이 사회가 유지되겠냐라고 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 세대 일하는 세대들은 무조건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네네. 스스로 준비할 능력이 모자라면 국가가 보편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아, 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이제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 또 뭐 장애인들 분, 이런 분들 굉장히 그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워서 연금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지만 내가 10,000원을 보태줄 테니까 당신이 열심히 해서 10,000원을 더 보태서 보험료를 내서 미래를 노후소득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나중에 2만 원씩을 매달 지급하는 거하고 한 달에 10,000원씩 지급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조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거고 어떤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런 그래서 거죠. 보험료는 국가 지원은 나중에 국가 재정을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 네네. 쭉 하신 걸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가 내는 것보다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한 두세 배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면 그만큼을 더 내야 되는데 그 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고용주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돈을 적립해야 되는데 가입자보다는 고용주가 조금 더 내주는 방법, 비례적으로 이 방법이 하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은 이제는 그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에게 세대 간 소득 이전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걸 설명했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국가가 현 세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좀 내주거나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특히 현 세대 중에서 보험료를 제대로 낼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입자나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실 것 네, 같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의 정당성 논리로는 이분들 지금 이렇게 스스로 가입하도록 안 해놓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되면 그때 후배 세대 국가와 그 사회가 짊어져야 될 부담은 엄청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후배 세대들에게 이 가혹한 부담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이제 하나 이유를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될 또 다른 이유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요. 공적연금을 통해 가지고 국가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목적 사업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죠. 나라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나라를 안정시킨다든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적연금에 이제 담보를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재분배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조세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 거죠. 조세를 가지고 네. 이제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자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열악한 환경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것을 공적연금, 국민연금에다가 소득 재분배 제도를 넣어가지고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독일처럼 완전 소득 비례 방식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소득 비례고 절반 정도는 균등 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하도록 지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 말씀은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 제도 속에 장착했던 것은 그렇죠. 이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상대적으로 돕는 효과, 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사회 안정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그 기능은 주로 네, 반드시는 아니지만 주로 조세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거죠. 그걸 공적 사회보험에 이전을 전가를 네.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 부분은 국가가 또 네.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간다든가 그러면 군대 크레디트 말하는 거죠. 예. 출산을 한다든가 어린이 출산 크레디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출산이라는 것이 국가 발전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국가를 발전이죠. 경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거죠. 그런 국방은 더구나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그런 기여를 거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그러기 위해서 상당 기간 돈을 수입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연금 보험료도 못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지원을 해서 그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되죠. 그래서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이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군대 크레딧 있죠. 네, 군인 네. 크레딧 이 크레딧에 들어가는 국가의 재정 지원 이것이 왜 정당한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지금까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개인이 낸 보험료보다 사실상 더 많이 받아가도록 국민연금 제도 같은 공적연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원리를 체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첫째 개인이 내는 연금 보험료 외에 고용주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후배 세대로부터의 소득 이전, 세 번째로는 이제 국가의 재정 지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거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은
자신이 연금보험료를 낸 금액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돌려받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네.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의 그 비율을 우리가 이제 좀 유익한 말로 네. 수익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수익비. 수익비. 예, 수익비라고 그러는데요. 수익비. 낸 돈과 받는 돈이 같을 때를 수익비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연금은 그 통상적으로 수익비가 1입니다. 그런 거죠. 낸 돈과 받는 돈, 아까 수지상등의 원리를 얘기를 네. 했지만은. 수익비가 네. 상당하니까 수익비가 네, 1이다. 네, 수익비가 1이고, 이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비는 모두가 어떤 공적연금을 막론하고 1이 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이제 평균 소득자들의 수익비를 1.8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평균 소득자입니다. 네, 평균 소득자. 네. 예, 예. 그런데 윤소아 의원이라고 이제 정의당 의원이 계신데 네. 그분이 그거 아니다.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수익비가 2.6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낸 돈에 비해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평균적으로 2.6배가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같은 그 공무원연금 같은 뭐 특수직영연금도 수익비는 통상 2가 넘습니다. 네. 네,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에서는 자기가 낸 돈의 최소한 2배 이상을 돌려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야, 이 개인연금 민간 보험 상품이죠. 여기에는 수익비가 1이지 않습니까? 딱 낸 만큼 돌려받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0.8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비를 또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네네, 보니까요. 네네. 근데 뭐 어쨌건 뭐 장사를 잘 해가지고 연금이 네네. 잘 운영해줬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내가 낸 걸 그대로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돈은 더 좀 늘어나 있더라도 그건 대부분 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금액이지 그 본질적으로 그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내가 낸 것만큼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1이잖아요, 수익률이. 예, 예. 자, 수익비가 1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소한 2가 넘는다. 특히 저 저소득계층은 뭐 3, 4가 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공무원연금 있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지금 수익비가 비슷하게 한 2가 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에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네.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예, 한 예. 두세 배 많잖아요. 실제 그렇죠. 실제로 예, 지금 예. 뭐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남짓 받는데 네. 일반 직장인들 나오면 공무원연금 보통 뭐 2, 3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세 배 많은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수익비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수익비가 비슷하다 하면은 뭐 받는 것도 비슷해야 되는 거 비슷해야죠.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그 수익비가 그 의미하는 그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수익비는 단순히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의 상대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대적 비율이요. 그렇죠. 비율이.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받는지는 그 내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많이 수익비가 1이 넘기만 한다면은 많이 낼수록 유리합니다. 받아가는 그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 네. 수익비가 2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 내는 사람이 200원을 받아가는데 네. 같은 수익비가 2인데 1,000원을 내는 사람은 2,000원을 받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0원을 더 받아가는 사람하고 100원을 더 받아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수익비가 같더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더 받아가게 되는데 공무원 연금은 이제 보험료를 보통 2배를 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배 이상의 연금을 받아가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또 공무원들은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어요. 그렇다 해서 오히려 2배보다도 더 많은 3배 정도를 이렇게 네.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 기간이 뭐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보통 한 30년 넘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훨씬 기네요. 네네. 자,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도 많이 내요. 국민연금은 지금 9% 내지 9%, 않습니까? 예. 공무원연금 지금 몇 퍼센트 내죠? 18%까지 가는데 지금 지금은 18, 지금은 12%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18%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중이죠.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이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주 한 9%보다 훨씬 높은 걸 제가 네네.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예.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요. 예. 자,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실제 수령액이 지금 한 두세 배 많은데 그 이유는 수익비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그 연금보험료를 자기 소득에 비해서 아주 지금 적게 내고 있고 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내고 있다. 그 많이 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받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입 기간의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네네. 이제 그럼 힌트를 하나 얻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저 길게 좀 더 내버리면 나중에 더 많이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길게 내야죠. 네. 길게 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88년 들어왔으니까 지금 거의 이제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40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 같은 거 비정규직 취업이 늦는다든가 빨리 퇴직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입 기간이 평균 한 20년 내외밖에 안 그런 됩니다. 거죠. 네. 근데 공무원들은 일단 취업하면 직업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0년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죠. 자, 그런데 네.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낸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돌려받냐?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돌려받더라.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후배 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쭉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혹은 이 제도적으로 이게 재정이 지속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네.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되니까 저 코멘트, 마지막 네네. 코멘트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수익비가 뭐 2에서 3 이 정도 된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익비인데요.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있지만은 이런 공적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제도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실 그런데 또 그렇게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상당 기간 동안은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수익비는 공적연금이 이제 성숙함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도입된 지 30년, 네. 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아주 미숙한 상태인데 네. 성숙함에 따라서 그게 상응해서 점차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급여는 낮추고 보험료는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미성숙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나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젊은 사람일수록 이 신뢰도가 낮은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국가의 책임이 크고요. 국가의 책임이 언론이나 학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언론과 학자의 네, 책임이 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연금을 마치 그 개인연금의 원리를 적용해서 낸 만큼만 받아가야 되는데 과다하다. 그러면 기금이 조기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불신이죠. 불신을 네. 계속적으로 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보험료는 조금 올리고 이제 조금 급여를 조금 지금 급여는 충분히 낮춰졌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네. 연금 이제 보험료를 조금씩 낮추면은 그 수익비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고 또 가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에서도 충분한 그 적정 연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수익비를 계속 유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입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미성숙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도 때문에 그 연금 개혁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린다든가 더 이상 또 뭐 급여를 낮춰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주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국민연금이 뭐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낸 돈에 비해서 두세 배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제도는 이런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료를 많이 내시고 또 일찍 가입하시고 늦게까지 가입하셔서 최대한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안정된 노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연금은 떼이는 돈이 아니거든요. 흔히 우리가 세금처럼 뭐 떼이는 돈이다, 그냥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직업을 보장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연금보험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자신이 낸 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많이 받아가는 것은 확실하다. 국가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좀 그렇게 모든 공적 연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믿어주셔야 된다. 이 불신이야말로 우리의 노후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꼭 국민연금에 오래오래 가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국가도 그런 분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처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이상희 TV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종 누르기, 청취와 시청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